사람의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밖에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당연히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고요. 왼쪽 사진 한번 볼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윤석입니다. 윤석아, 아이고, 얘는 예삐예요. 오른쪽은 콩고 왕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장에서 홍어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라도 사람이라면 먹어야죠. 라고 콩고 왕자가 이야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 할아버지는 편견 없는 할아버지 레전드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들과 차별화하려면 당연히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즉 편견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있고 어떤 분은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믿고 싶지 않거나 오른쪽 당사자가 아닌 그냥 왼쪽 당사자로 남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원룸 월세 60만 원 대신 200만 원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월세 75만 원이 아닌 월세 300만 원을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영상이 길지만 제가 왜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편견을 어떻게 없애게 되었는지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을 제외하고 저는 5곳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항상 머리를 굴리곤 합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듯이 똑같은 원룸 매물인데 평균 월세 시세가 60만 원인데 누군가는 200만 원에 월세 내놓는다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한 같은 매물로 월세 60만 원이 아닌 월세 200만 원 받는 것은 거짓일까요?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야 됩니다. 뭘 쪼개야 된다는 거지? 넓은 방을 작은 방으로 쪼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 임대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단기 임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호텔들도 1박에 50만 원 하는데 그 호텔을 한 달 살기 한다고 하면 곱하기 30일을 해서 1,500만 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장기 숙박이라 호텔에서도 조금은 할인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호텔에서도 잘게 쪼개서 하루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니까 하루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겠죠. 보통 투자자, 즉 임대인들은 본인이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줍니다. 그림의 경우를 볼 때는 아래의 경우죠. 이 경우에는 보통 2년간 임대를 주기 때문에 수선상의 문제가 없다면 보통은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연락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2년 동안 신경 쓸 일이 없어 좋죠. 즉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 장기로 임대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하루 단위로 빌려줄 때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반대로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즉 단기 임대의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루당 임대료는 더 높게 받아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임차인이 자주 바뀌게 되므로 청소 및 손님 불편 대응 등을 제가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초단기 임대를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많은 임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즉 대체 숙박업에 분명히 장벽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앱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고요. 현재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호스트, 즉 임대인은 대부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으로 거의 90% 이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단속 공무원분들이 숫자가 너무 없어서 단속할 여유가 안 되는 건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숙박업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대체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니까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많은 임대인분들이 대체 숙박업을 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것이 해당 산업, 예를 들어 관광업이 있겠죠. 즉 관광업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또는 정식적으로 숙박업을 등록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등 여러 여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실익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서는 대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대체 숙박업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단기 임대를 안 했던 이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복비를 내고 나면 나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있어 임대 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지 내가 한 달을 빌려주든 2년을 빌려주든 3년을 빌려주든 중개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내가 임대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주일 단기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한테 보증금 50만 원에 주세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복비, 즉 중개 수수료가 14만 2,500원입니다. 나한테 발생하는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이 40만 원인데 복비를 14만 원 넘게 내버리면 벌써 시작부터 36% 공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단기 임대를 부동산 통해서 하게 되면 남는 게 실제로 없습니다. 물론 공실로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보다 복비를 주더라도 단기 임대를 놓는 게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말한 요지는 그게 아니죠.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이 한 달을 빌려주던 2년을 빌려주던 공인중개사에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임대인이 한 달 단기 임대 준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임대인이 2년 빌려준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즉 계약기간과 공인중개사의 노력도는 정비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임대의 경우 2년 임대에 비해 보통은 복비가 적어서 중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호되는 매물은 아닙니다. 즉 중개인 입장에서는 업무량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적게 받으니 하기 싫고 의뢰인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들도 복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단기 임대 매물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즉 단기 임대는 지금까지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인 입장에서 단기 임대가 공실로 그냥 놔두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일단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대체 숙박업에 대해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러한 대체 숙박업 또는 단기 임대는 전형적인 관광지 주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제주도 한 달 살기는 거의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대중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어서 더 특수를 누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여행 트렌드는 앞으로도 꽤 오래 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는 정말 손꼽히는 관광지죠. 갈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관광지에 가면 정말 예쁜 숙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숙소는 인스타 이런 데서도 엄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숙소도 제주도 한 달 살기 관련 포스팅에 엄청 등장합니다. 근데 이러한 숙소 보면 다 이쁩니다.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아마 바로 유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인데요.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라 바다를 풍경으로 예쁜 숙소들이 많습니다. 욕조도 기가 막히게 딱 인스타 올리기 좋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러한 한 달 살기나 초단기 임대는 전형적인 관광지에서만 가능한 사업이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사업은 항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업 초창기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근데 만약 서울에 사는 제가 강원도 양양이나 제주도에 초단기 임대를 주고 있다면 물리적 거리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관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매번 저 관광지들을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교통비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업에 대해 효율성이 급감하는 거죠. 저 숙소들을 제가 직접 관리 안 하고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 고용을 해서 하면 되잖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백종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에 백종원은 단호하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절대로 직원은 사장처럼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직원일 때의 책임감과 내 일을 할 때의 책임감과 몰입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확실히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는 건데 이를 원하는 사장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장같이 일하는 직원의 명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특히나 초창기에는 본인의 거주지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사업을 함에 있어 남에게 내 사업을 맡겨버리면 그 사업은 거의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단기 임대를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월세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전월세는 2년 계약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대인은 2년 동안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저는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것보다 대면을 안 하는 사업을 훨씬 선호하고 서비스직은 극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 초단기 숙박을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맘먹고 놀러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먹고 그냥 이대로 놓고 퇴실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숙박업을 운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 차라리 돈을 안 벌고 말지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거든요. 즉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단기 임대 또는 대체 숙박업을 운영해야겠다는 두려움이 커졌고, 이는 대체 숙박업에 아예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이런 쪽으로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네 가지 리스크 등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첫 번째, 단기 임대는 숙박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단기 임대 자체는 합법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컸습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가 불법인데 반해 단기 임대는 합법. 일단 합격. 두 번째 이유,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만 봐도 어느 지역인지 유추하실 수 있겠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한다? 이러한 편견이 보통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일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울은 제주도, 강원도, 양양 같은 관광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정말로 제주도, 양양 같은 관광도시가 아닐까요? 또는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로 적합하지 않은 도시일까요? 사실 서울은 정말 엄청난 관광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시티뷰는 탑클래스 수준이고, 이러한 환상적인 시티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뭐 한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오는 뷰입니다. 유럽의 템즈강이나 세느강도 멋있지만 저는 한강이 정말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우 누님, 고소영 누님, 이분들도 이렇게 한강뷰 사진 찍어서 자랑하시잖아요. 이러한 미친 한강뷰를 가지고 있는 도시, 뭐 남산타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낮에 봐도 멋있고요. 삼청동 거리도 전통과 현대가 잘 공존해서 갈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홍대 연트럴파크인데 예전엔 저렇게 잔디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이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죠. 뭐 요즘엔 잔디밭에 줄을 쳐놓아서 잔디 안으로 못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연트럴파크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차가 도로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뭐 을지로의 노포도 분위기가 있고 제가 말한 이런 곳 이외에도 한남동, 성수동,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동네인 신당동 이외에도 서울에는 특색 있는 곳이 정말 미친듯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 호캉스 정말 많이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 보면 호캉스 지금도 많이 합니다. 뭐 요즘엔 하도 요성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워케이션이란 단어 아시나요? 워크일, 베케이션, 방학 이란 뜻으로 휴가지에서 여유롭게 업무를 본다는 뜻인데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휴가지에서는 놀아야지 휴가지에서까지 일하고 싶진 않은데 저런 장소에서 일하면 도움이 될까 싶지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인스타 이런 데 검색해보면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풍경을 보는 걸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지독히도 돈을 아끼는 스타일이라 호캉스나 워케이션 이런 거 안 하지만 주변만 봐도 이런 거 정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스타에 올라오는 숙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숙소가 예쁘거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원룸 사진인데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원룸 사진이죠. 보통 혼자 사는 남자 룸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제 방 사진 아니고요. 근데 이런 곳에 일주일 살기로 하고 싶은 손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곳에 일주일 산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곳들은 가격이 저렴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고객들의 타겟은 이분들이 아니라 호캉스나 워케이션을 즐겨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예쁜 사진을 올릴 만한 요인이 충분한 즉 인스타각이 나오는 이러한 집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집들은 일주일 살기 하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곳이 비싸도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더욱더 극명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 방은 일주일 주세 50만원을 받고 오른쪽 방은 일주일 주세 15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방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집 내부만 이렇게 잘 해놓으면 단기 임대가 다 잘 될까요? 집 내부만 좋아서는 단기 임대가 100% 잘 되는 것도 아니겠죠? 집 내부가 좋더라도 집 주변이 아무 특색이 없는 곳이라면, 즉 인스타 각이 안 나온다면 단기 임대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 온 사람들의 접근성도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서울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한강 기준으로 한강 이남에는 11개 자치구가 있고, 한강 이북으로는 1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자치구를 숭배하고 특정 자치구를 비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이 잘 놀러가는 동네가 있고, 사람들이 잘 유입되지 않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동네잖아요. 그쵸? 뭐 요즘엔 성수동이 핫하니까 성동구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중랑구, 도봉구,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동네인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진 않잖아요. 재미가 없는 도시, 즉 노잼 도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과 울산인데요. 대전에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성심당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죠. 울산은 정말 현대자동차 빼고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 태화강도 있네요. 울산의 경우 통도사라고 KTX 역이 있는데요. 이 역도 울산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울산 중심부로 가려면 약 40분이 걸립니다. 차 타고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즉 외부 관광객의 도시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색이 없으니까 해당 원주민이 아닌 외부 인구 유입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돌고 돌아야 도시의 활기가 도는 건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도시가 활기를 띠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전 울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까 방이 이뻐야 좋다고 했지만 또 이쁘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주변에 놀거리, 즉 지역적 특색이 확실히 있다면 건물 외관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동네는 연남동인데요. 동네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사진과 같은 집들 정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이라고 해서 단기 임대 손님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 발에 치이는 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연남동을 가면 일본인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중반 젊은 일본인 여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가보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 보면 서로 적의 본진에 침투했다는 글이 많은데, 그 정도로 서울엔 일본인이, 일본은 지역 가릴 거 없이 한국인들이 많이 갑니다. 즉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확실히 있는 동네는 집의 외관이 좋지 않더라도 관광객이 꾸준히 오기 때문에 수요층이 탄탄해서 괜찮다는 뜻입니다. 94년 뉴스 기사인데요. 이미 30년 전부터 수도권 집중은 계속됐었습니다. 지금과 다를 게 없고 수도권 집중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도봉역 사진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놀러가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도 없고, 사람들의 유입 대부분이 도봉산 등산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정말 놀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삼청동 사진입니다. 여기 동네가 이쁘고 집도 이쁜 경우도 많지만, 여기 윗동네 집들을 보면 외관이 낡아도 내부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 생각보다 단기 임대 수요가 꽤 많습니다. 왜? 주변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없다면 출장지와 가까워야 좋습니다. 고속철도가 2004년도부터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KTX 말고도 SRT도 대중화되었죠.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본인들의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거나 연수를 받을 때 서울에 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KTX를 타고 서울역에 오거나 아니면 용산역으로 오겠죠. 출장을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역 근처에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출장지, 예를 들어 기업들이 많은 을지로 같은 곳에 숙소를 잡는 경우도 많죠. 출장 업무 끝나고 SNS에서 봤었던 맛집 등을 탐방을 하고 싶은 마음도 높기 때문이죠. 아니면 여의도에서 출장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업무 지역에서 가까운 숙소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곳들은 업무지에서 가깝기도 하고, 잘만 고르면 한강뷰, 시티뷰 등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니즈가 항상 있는 동네입니다. 기사 보다가 황당한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전세도 월세도 부담, 주세 등장 이라는 기사입니다. 보증금 마련할 여력 없는 청년층 수요, 급증한 대출 이자에 전세 사기 우려도, 금리 상승기 다양한 임대차 방식 중 하나. 또 다른 기사 볼까요? 보증금도 빠듯해요. 월세에서 주세 내몰리는 2030.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 넘어선 주세 확산. 보증금 없어 사기 위험, 초기 부담도 적어.
전월세보다 높은 임대료, 가격 잘 따져야. 뭐 읽다 보면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목만 봤을 때는 말이 되는 기사일까요?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고시원을 가지 40만 원 내고 주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처럼 체험 위주로 주세를 이용하는 거지 당장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주세를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이러한 주세, 한 달 살기 등은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용한다기보다 철저히 그 지역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 사진인데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원룸은 주세가 40만 원입니다. 이 방도 역시 잠실동에 있는 원룸인데 주세가 63만 원이네요. 이 방은 같은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원룸인데 주세가 30만 원입니다. 이 사진은 다른 지역 사진인데요. 용산에 있는 원룸은 43만 원,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원룸은 24만 원. 이 사진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방 2개짜리 매물인데 주세가 28만 원이네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다대포 해수욕장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은 방 3개인데 인천 청라에 있는 집이네요. 주세는 60만 원입니다. 이 방들은 강남에 있는 원룸들인데요. 12만 원짜리 가성비 원룸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클릭해보진 않았는데 고시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물은 주세가 55만 원이네요. 역삼동에 있는 이 방은 원룸이 32만 원, 이 방은 43만 원, 이 방은 40만 원입니다. 이러한 단기 임대를 중개해주는 앱들 중 대표적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리브 애니웨어와 33M2가 있는데요. 리브 애니웨어는 오른쪽 제주도 사진과 같이 제주 한 달 살기 등 펜션을 통째로 빌려 온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지방 관광지에 조금 더 최적화된 앱인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33M2는 서울에서도 일주일 살기, 워케이션 용도, 출장 시 호텔 대용으로 사용하는 숙소로 좀 더 이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앱 회사들도 당연히 중개를 해줌으로써 일정 수익을 가져가야겠죠. 리브 애니웨어는 수수료 5%를 떼가고 33M2는 수수료 3.3% 떼갑니다. 수수료만 봤을 때는 33M2가 당연히 좋지만 사실 이 수수료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실이 안 나게끔 홍보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가 더 관건이겠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수수료 5%, 3.3% 공제하는 것은 서두에 보여드렸던 공인중개사 통해서 중개하는 것보다 복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중개는 36% 떼고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앱들은 어찌되었든 고객과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주의사항 또는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보통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줄 때는 정말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때도 많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만 기본 옵션으로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일주일, 한 달 등 초단기 임대 앱에서는 기본적인 옵션 사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숙박업소 사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이고 TV도 있어야 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기본이더라고요. 드라이기도 필요하고 전기 밥솥도 필요하고 조리 도구도 있고 샴푸 제공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하러 놀러 오신 분들이 편히 이용하고 쉬다 갈 수 있겠죠. 고려사항 두 번째 점은 본인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원룸을 계약을 하고 제가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을 누군가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 하고 이러한 관계를 전대차 관계라고 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내 맘대로 제3자에게 빌려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어찌되었든 내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반대할 거라고요? 임대인도 설득하기 나름입니다. 단기 임대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 집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세입자인 내 돈으로 더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집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에 나쁠 것이 없고 이러한 설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만큼 내가 받은 손님이 방을 더럽혔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하고요. 내가 한강뷰 보이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충분히 이 정도 금액에 저는 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단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죠. 어찌되었든 이를 주세 75만 원으로 세팅하게 되면 한 달이 사주이기 때문에 월 수입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익은 매출 300만 원에서 내가 지급한 월세 1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이죠. 물론 4주 동안 공실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TV, 드라이기, 밥솥 등 초기 투자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반영이 되면 수익률이 당연히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서울의 괜찮은 퀄리티의 호텔은 1박에 최소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마저도 하계 휴가나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는 2배로 튑니다. 물론 이러한 호텔은 수영장도 있고 훌륭한 레스토랑도 같이 딸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룸에 이러한 수영장과 레스토랑은 없지만 뷰가 5성급 호텔만큼 멋지고 방 내부 시설도 적어도 3성급 호텔과 비슷한 퀄리티의 숙소라면 저는 오히려 일주일 동안 75만 원에 머무는 것이 손님 입장에서 더 훨씬 가성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기 임대 플랫폼들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다른 호스트, 즉 집주인분들이 올린 매물들을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매물들은 리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떠한 매물들은 리뷰가 아예 없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손님들이 찾았지만 리뷰를 안 남긴 숙소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한 번도 안 찾은 숙소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들은 왜 안 나갈까? 벤치마킹을 해보고 실패 사례 분석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겠죠? 이런 거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만 월세 내고 매출은 없어서 적자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해당 앱들에 대한 홍보도 아니며 일절 광고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 업체들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똑같은 매물을 어떻게 하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오히려 이러한 단기 임대를 제대로 하려면 저렴한 매물보다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이나 뷰가 좋은 곳을 선점을 해서 내가 비싸게 월세 지불하더라도 내가 더 비싸게 주세를 받는 전략이 더 괜찮다는 게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업무 자체가 쉽고 돈은 많이 버는 완벽한 돈벌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월세 100만원 내고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1200만원 지출은 확정인데, 이 정도면 고정비 나가는 거 치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단기 임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글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